2019년 11월 4일 월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전해드렸던 것처럼 11월 3일 기준으로 미국의 썸머타임은 해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번 주부터는 아침 5시가 아니라 아침 6시가 돼야지만 뉴욕 증시는 어떻게 됐습니다. 라는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일본 증시는 문화의 날이라는 제목을 달고 휴장입니다. 주식하시는 분들 참조하시고요. 왜 일본 증시는 이렇게 지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지? 그리고 놀라지 마시고요. 일본 주식시장은 오늘 쉬는구나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돈다방 미쓰리에서 준비한 소식은요. 주말 동안에 나왔던 이슈들이랑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주로 다뤄볼까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 한 2달 전에 국제 유가가 급등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왜일까요?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예, 바로 예멘 반군의 드론 공격을 받아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 회사 아람코의 주요 석유 시설이 가동이 중단됐다. 그리고 피격을 받아서 여기저기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가 아물고 다시 재건하고 복구될 때까지는 1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가 단기적으로 꽤 크게 움직였습니다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심히 복구 작업을 진행을 했죠. 왜냐하면 혹여라도 아람코 상장에 차질이 될까봐. 왜냐하면 아람코 상장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된 어떤 돈줄은 기름 생산해서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물론 글쎄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땅덩어리가 대한민국 땅덩어리 밑에 기름이 잔뜩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열심히 이렇게 퍼내가지고 이렇게 팔면 돈이 되는데, 야, 진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는 그냥 날로 먹는 나라다. 뭐 그런 생각도 했던 적이 있었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기름 위에 떠 있는 나라다 보니까 기름을 생산해서 뭐 팔 수 있는 좋은 여건이긴 하지만 그 외에 국가 수입을 다각화시킬 수 있는 자원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2016년도에 국가 수입을 좀 다각하게 하기 위해서 비전 2030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 2030을 제시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가장 수건 사업이 바로 아람코를 주식시장에 상장시키는 거였는데요. 지난 11월 3일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시장청 성명 발표 내용을 보면 타다울 주식시장에 아람코를 등록하고 일부 주식 발행 신청 승인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주식시장에서 상장시키고 어디에 상장시키느냐? 아람코 전체 5% 정도의 주식을 상장시킬 텐데요. 한 1에서 2% 정도의 주식은 타다울 증시에 상장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1차 목표로 잡고 있고요. 2차는 해외 증시, 그러니까 뉴욕 증권거래소, 런던 거래소, 홍콩 시장, 도쿄 시장. 저는 이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 바닥에서 한 20년 정도 있는 입장에서 좀 배도 아프고요. 왜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은 이런데 못 낄까? 예, 이런 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아람코 전체 5%의 주식시장 상장 계획에서 1에서 2%는 타다울 증시에, 나머지는 뉴욕, 런던, 홍콩, 도쿄 등의 IPO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제가 지금 내년도 증시 준비 작업을 좀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 아람코는 12월 11일부터 타다울 주식시장에 거래된다
라는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쩌면 2020년 1월 달에는 1월 달부터 한 2월 달 초까지는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또 오랜만에 공모주 시장이 좀 더 이렇게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모주를 그닥 이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증권회사 근무했을 때 이 공모주 한번 하잖아요. 일단 지점에 손님들이 바글바글 하고요. 물론 지금은 은행이체 통해서 다 쉽게 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요, 그냥 고객들이 수표를 끊어와요. 근데 그 공모 가격이 있거든요. 공모하기 위해서 이제 대금을 납입해야 되는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을 아예 끝자리까지 딱 맞춰가지고 은행에서 한 장으로 끊어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런 수표라든가 또 일단 현금도 많아지게 되고요. 손님도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진짜 증권사 직원들 진짜 고생하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손님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이제 자금들 계산해야 되고 나중에 마감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면 은행에다가 자금을 갖다 맡겨야 되는데 은행은 또 우리 증권회사에서 또 이 업무가 늦어지니까 그들은 또 우리 자금 기다리고 있느라고 가서 은행 직원분들한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일단 공모주 시장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고요. 제 기억으로는요 가장 뜨거웠던 공모주가 제 경험상 1999년 서울방송 지금은 SBS죠. 그때 서울방송이었는데 와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대리님께서 30cm 줄자를 가지고 저기 사모님들 저기 줄 좀 주세요 줄 좀 이렇게 할 정도로 그리고 그 업무팀 쪽에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시는데 그 번호표가 999 세 자리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미 999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엄청난 바람이었습니다. 아마 그때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1999년도가 바로 이제 IT 버블 직전에 IT가 막 바람을 일으켜서 코스닥 종목들 막 IT 상장하고 제가 이런 얘기 드리면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물론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내년도 1월 달에는 공모주에 관련된 그 일정들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준비한 소식은요. 미쓰리가 증시에서 좀 리스크적인 요인 부분을 많이 짚어드리려고 노력을 하죠. 왜냐하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이 많아도 꼭 나쁜 일이 생기고 그리고 조금만 방심하면 뒤통수 맞고 그런 일들이 워낙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하물며 소중한 내 돈을 맡기고 무언가를 하겠다고 하는데 또 한 번 의심해보고 또 한 번 점검해봐야 되고 진짜야? 그리고 혹시 내가 모르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를 항상 의심해봐야 된다. 저는 그런 주의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 가지 중요한 그 리스크를 체크하는 과정 속에 어찌 보면 저희 트라우마가 된 거죠. 2009년. 여러분들 2009년에 뭐 하셨습니까? 2009년이 언제였냐면요.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이 됐고, 그리고 미국은 겁나 돈을 풀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시간이 1년 정도 지나면서 미국의 경제 지표가 살짝 이렇게 이제 고개를 들 때였어요. 그때 우리는 미국 주식시장이 이제 글로벌 경제가 리스크를 이제 이겨내고 회복을 하는구나. 약간 거기에 들떠 있었을 때입니다. 물론 그때도요. 돈을 이렇게 푸는데 양적 완화, 2차 양적 완화를 하는데 다시 정말 증시가 또 좋아질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우려보다는 사실 기대감이 조금 더 컸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지인분 중에 한 분이 미국 월가에서 투자 전략가로 근무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 지금 유럽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냐? 무슨 일이 생기는데? 야, 지금 유럽은 아주 난리야, 난동이야, 난동. 시민들이 난동 부리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야, 쟤네 혹시 저러다가, 뭐, 히틀러나, 뭐, 그런 애들, 독재자들, 스탈린 같은 애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들 정도로 지금 유럽은 말도 아니야. 그랬거든요. 물론 저는 비웃었죠. 왜냐하면 그런 내용을 그 어디서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예, 오히려 그 당시 대한민국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양적 완화를 통한 경기 회복 기대감이라는 보고서를 쏟아져 냈고 전문가들도 마찬가지로 그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크다 보니까 어디서 개벽다귀 같은 소리 하고 그래.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제가 방송에서 피라미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피라미드에서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 분들이랑 그냥 똑같이 피라미드 제일 밑에서 콩당콩당하고 아이고 이제 미국이 돈 푸는데 경기가 좋아지겠지. 아 정말 좋아질 수 있을까? 이런 거 걱정하고 있을 때였는데 피라미드 저 상단에 있는 사람들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아 쟤네 유럽 저거 심란한데 이거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히 몇 개월 뒤에 바로 유럽발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물론 저는 유럽발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뭐 증권회사에 근무한 것도 아니고요. 예, 그때 증권회사에서 이제 사직 처리가 되고 저는 한국을 뜨겠다라는 생각으로 비행기를 띄웠는데 이제 바로 그날 유럽발 금융위기가 생기더라고요. 예, 며칠 전에 제가 방송을 하루 쉬었는데 예, 많은 분들께서 걱정했다. 아유, 저놈 가시나가 웬만하면은 방송을 하는 앤데 저렇게 방송이 공지 없이 안 하는 거 보니까 쟤 혹시 쓰러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걱정하신 게 아니냐? 뭐 그랬더니 어떤 청취자님께서 그거보다 미쓰리님이 방송을 쉬면은 주식시장이 폭락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라는 이야기를 올려주셨던 것처럼 예, 그렇게 제가 일을 내려놓고 미국으로 가서 남자친구랑 연애질이라도 하고 와야지. 그리고 비행기를 타는 순간에 유럽발 금융위기가 발생이 됐습니다. 제가 그때 겪은 경험으로 와, 우리는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도대체 우리끼리 뭐 하고 있는 건가? 예. 저 위에 노는 문이 다른 사람들은 더 다른 걸 뭘 하고 있는데 우린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때 너무나 큰 제가 좀 배움이 컸고요. 그 배움으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돈다방 미쓰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때 그 충격으로 인해서 자꾸 돈다방 미쓰리에서는 여러분 이런 리스크도 챙기셔야 되고요. 이렇게 좋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되고요.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가 짚어드리는 거, 뭐 요즘 어쩌면 제가 오늘 방송부터 뉴욕 주식시장 마감 정리 때려치고 이슈만 해드리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얘기가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냐면 물론 첫 번째는 뭐 유튜브로 좀 방송을 확대하겠다라는 꿈도 갖고 있습니다만 두 번째는 이번에 칠레에서 진행될 에이펙 정상회담 못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라는 얘기를 제가 했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되게 자신감을 얻게 된 거죠. 여러분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칠레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 정상들이 만나서 1단계 합의를 본다고 하는데 지금 칠레에서 저렇게 난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정상이라면 저는 칠레 가고 싶지 않은데요. 혹여 칠레 에이펙 정상회담 개최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해드렸잖아요. 그 예측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죠? 더 재미있는 사실, 초유의 사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예측하지 못했고 한 번도 그래봤던 적이 없었는데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었던 그거를 미쓰리가 점쟁이 빤스로 훔쳐입고 마친 거예요. 제가 왜 맞췄겠습니까? 진짜 뭐 점쟁이 빤스를 제가 훔쳐입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계속 여기저기 시끄러운 것들을 체크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일까지 조금 확대해서 시나리오를 쓰다 보니까 그게 맞아떨어진 거죠. 자, 바로 그 부분입니다. 바로 시끌시끌한 부분. 미국과 중국의 1단계 합의 가능성 지금 부각되고 있어요. 예, 뒷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문제는 홍콩 시위가 지금 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번에 끝난 10월 31일 날 끝난 중국의 사중 전회에 시진핑 주석의 후계 구조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시진핑 주석에게 계속 힘을 실어주겠다. 공산당의 힘을 더 강력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 안엔 뭐가 있었냐면 바로 홍콩 조금 더 통제권을 강화할 것이다 라는 방침이 나왔습니다. 홍콩 시위 지금 결코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날 주말 곳곳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크게 충돌을 했고요. 200명 이상이 체포되고 54명이 부상을 입었고 지금 현재 홍콩 시위는 22주째 이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뉴스 기사에서 보셨겠지만 일부 강경 시위대가 베스트마트 360, 스타벅스 등 중국 기업이라든가 혹은 친중국 성향의 기업으로 간주되는 상업시설을 공격했고 중국의 언론사인 신화통신의 홍콩 사무실 건물을 습격했어요. 자, 홍콩 정부에서 이러한 성명을 냅니다. 중국 최고 지도부의 일원인 한정정치국 상무위원과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이 6월 달부터 시작된 시위 이후에 처음으로 공식 회동을 갖게 됩니다. 홍콩의 남 행정장관이 베이징으로 가서 6일 날 중국 최고 지도부의 일원인 한정정치국 상무위원과 만나서 미팅을 합니다.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중국이 홍콩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면은 지난번 중국 사중 전회 때 홍콩 통제권을 강화하기로 했으니 이 남 홍콩 행정장관을 부여잡고 너 똑바로 통제 못하냐? 라고 할까요? 이 두 명의 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저는 홍콩 시위 양상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시작됐을 때 미쓰리가 이건 단순히 무역 협상이 아니라 12라운드 중에서 패권 전쟁이라고 불리우는 미중 패권 전쟁의 12라운드 중에서 고작 1라운드가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콩 문제는 앞으로 또다시 미국과 중국을 긴장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자, 홍콩만 이래요? 아니에요. 홍콩은 그나마 어찌 보면 이념적인 문제죠. 송환법에 대해서. 근데 지금 남미는 난리가 났습니다. 예. 제가 요즘에 남미 문제를 체크하면서 2010년에 유럽이 이랬을까? 라는 생각을 곱씹어 봅니다. 자, 우선 칠레, 에이펙 정상회담을 개최를 포기할 정도의 시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왜 그렇습니까? 그놈의 단돈 50원 때문에. 50원 때문에 시작된 칠레 시위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국민들은 더 광분하고 있고 지금은 1% 부자들을 위한 정부는 물러나라 하면서 대통령의 자리까지 지금 내려놓으라고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9월 18일부터 시작된 칠레 시위는요, 현재까지 20명이 사망했고 1,30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홍콩 문제에서도 물론 중요하죠. 그죠? 이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돈도 중요하지만 명예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돈도 중요하지만 명예도 중요하죠. 그런데 돈을 이야기하는 돈다방 미쓰리에서 보는 관점에서는요.
배고파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도로로 뛰어나오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진짜 죽음을 불사하는 거죠. 어차피 배고파 죽을 건데. 정말 죽음을 불사한 시위이기 때문에 이 남미의 시위는 우리가 아이 뭐 남미 시장 뭐 걔네가 뭐 언젠 잘 살았냐 뭐 걔 뭘 늘 그랬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저는 좀 다릅니다. 생각이. 지금은 글로벌 국가들 중에서도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후진국은 후진국대로, 신흥국은 신흥국대로, 그리고 그 신흥국들도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대로,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대로. 지금 양극화가 너무나 극대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남미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시위를 우리가 단순히 야, 남미 걔네는 워낙 그랬어 라고 치부하기에는 좀 아닌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에이펙 정상회담을 포기할 정도였습니다. 웬만하면은요, 생각해 보세요. 다른 나라 국가 정상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큰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사실 시위를 하다가도 야, 우리 에이펙 정상회담 해야 되니까 일단 좀 시위 좀 조용히 있다가 에이펙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 하자. 뭔가 이렇게 합의가 돼야 되는데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겠다는데 지금 에이펙은 무슨 얼어 죽을 놈의 에이펙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칠레 대통령이 에이펙 회담을 포기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 혹시 칠레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개최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봤던 근거가 이런 거였어요. 웬만하면 야, 지금 이렇게 국제 행사가 열리는데 조금만 우리 좀 진정하고 있다가 행사 끝난 다음에 해라잉? 이게 돼야 되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나 굶어 죽게 생겼는데 우리가 흔히 그러죠. 배고픈 사람은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얼마나 지금 칠레 국민들이 눈에 뵈는 게 없으면 대통령이 에이펙 개최를 포기하는 지경까지 왔겠습니까? 자, 칠레만 그런 거 아니에요. 칠레보다 어찌 보면 앞서서 에콰도르가 유류세 인상 추진했다가 국민들이 막 타이어 불태우고 막 버스 기사들이 막 시위하고 이래가지고 결국 유류세 인상 추진 포기했죠. 지금 현재 에콰도르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대통령 사임하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아르헨티나 지난 10월 27일 날 좌파 대통령 예상대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아르헨티나는요. 좌파 정부가 정권을 갖고 있다가 경제 정책에 실패를 해서 우파 성향의 마크리 대통령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도찐 개찐이에요. 별다를 게 없어요. 이런 거죠. 가난은 나라도 구할 수가 없다고. 이거는 뭐 정책이고 뭐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워낙 기본적인 뭔가 그 베이스가 엉망진창이고 뭔가 좀 잘못됐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을 바꿔서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은 혹시나 했는데 마크리 대통령이 또 제대로 못하니까 다시 배고파져서 대통령을 바꿔버립니다. 자, IMF로부터 아르헨티나는 560억 달러의 구제 금융을 받기로 했고요. 지난 9월 달에 560억 달러 중에서 440억 달러를 지급했어요. IMF가 아르헨티나에게. 자, 나머지는 지금 IMF에서 결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대통령, 좌파 성향의 새로운 대통령, 페르난데스 대통령, 굉장히 지금 머리 아플 거예요. 대통령 당선된 지 일주일이 됐는데 경제팀을 구성하지 못합니다. 왜 못하겠습니까? 정말 지금 제가 이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마음을 좀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난감한 애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마크리 대통령을 누르고 대통령이 됐던 이유가 뭐냐면 선거 기간 동안에 국민들한테 한 약속이거든요. 지금 마크리 대통령이 하고 있는 긴축 정책 뒤집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정말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긴축 정책을 뒤집어 버린다. 그러면 IMF에서 야, 쟤네 우리한테 돈 빌려갈 때 긴축 정책 하기로 하고 빌려갔는데 쟤네 긴축 정책 안 한다고 하니 어차피 돈을 또 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게 하는 거고 안 되겠다. 쟤네 더 이상 하면 안 되고 그냥 쟤네 그냥 야, 결제 못 해주겠다라고 해버리면 아르헨티나는 디폴트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일단 대통령이 됐으니까 얼굴색 싹 바꾸고 긴축을 유지하겠다. 그럼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 끌어낼 거려? 어차피 지금 이 남미 국가들의 이런 시위는요. 마치 파도 타기처럼 지금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아유 어쩔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긴축 정책을 좀 해야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당장 국민들이 페르난데스 대통령 끌어내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주일이 넘었는데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이 정권에서 경제팀을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얘네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볼리비아 14년간 집권 중인 모랄레스 대통령이 또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들은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어요. 어떤 명분을 가지고 나왔냐면 선거 부정 의혹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마치 우리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생각나죠? 예, 저는 그때 저는 진짜 기저귀 차고 응애해요 라고 할 때였는데 어쨌든 예, 장기 집권. 그 장기 집권을 통해서 국민들이 선거 부정을 통해서 장기 집권된 것이다 라는 명분을 가지고 결국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왜 나왔어요? 배고파서 나온 거예요. 가난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행복이 창문 밖으로 도망가고요. 돈이 있으면 없던 사랑도 생긴다고 합니다. 돈이 있으면 미운 사람도 예뻐 보인다고 하듯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어찌 보면 국민들의 그러한 욕구를 정확하게 캐치하고 자꾸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그 무역협상 합의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 부흥시키려고. 경제를 부흥시키고 지금처럼 경제가 좋다고 해야지만 자기가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걸 정확히 간파한 대통령이 트럼프가 지금 어찌 보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그 미국과 중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증시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쪼개가지고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여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 볼리비아 이렇습니다. 시민들 거리로 나왔어요. 자, 영국 문제를 보면 영국은 일단 내년도 1월 31일까지 브렉시트는 연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탄력적인 브렉시트죠. 예, 그 전에 지난번에 합의한 내용이 영국 의회를 통과하면 12월 1일이든 아니면 내년 1월 1일이든 유럽연합을 탈퇴하게 된다. 자, 문제는 뭐냐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볼리비아, 칠레, 우루과이 이런 나라들이 난동을 부리는 것처럼 유럽연합도 영국이 이렇게 이제 브렉시트가 완료가 되면 다른 나라들도 계산기를 두들겨 보고 싶어 할 겁니다. 당장 영국이 브렉시트에 탈퇴하게 되면 유럽연합의 분담금을 옛날에는 영국까지 포함해서 28개국이 분담금을 냈다면 이젠 영국을 제외하고 머릿수가 하나 줄었기 때문에 분담금을 더 많이 내야 되고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부담이 크죠. 네덜란드도 부담금이 커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뭐 하게 됩니까? 야, 이거 하지 말자. 야, 유럽연합 이거 조성해서 뭐냐? 이렇게 될 것이고 따라서 미쓰리는 굳이 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유럽연합은 해체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2020년의 핵심 키워드가 쪼개짐일 수도 있어요. 예. 자, 그 중에 또 하나가 어디냐면 바로 스코틀랜드입니다. 자, 스코틀랜드의 자치정부는요, 지난 2014년도에 분리독립을 시행했지만,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시행했지만, 과반을 넘기지 못하면서 실패했습니다. 자, 그런데 스코틀랜드 자치정부가 2020년 영국으로부터 분리독립 찬반을 묻는 제2국민투표 시행하겠다라고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리고 12월 12일 날 어차피 영국의 조기 총선이 개최가 되니까 그때 총선에서 스코틀랜드 독립 추진할 수 있도록 좀 지지를 해달라라고 어필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수당 반대합니다. 독립 주민투표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하물며 노동당도 스코틀랜드의 분리 독립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라고 합니다. 분리되는 게 무서운 거죠. 그죠? 사람들은 지금 여기저기서 배고파서 목숨을 걸고 시위를 하고 자꾸 계산기를 두들겨보고 굳이 우리가 이 조직에 왜 있나 독립하자 그냥 우리끼리 그냥 콩당콩당 해먹자라는 생각들이 여기저기서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NBC 방송과 월스트리트 저널 공동 여론조사 결과 지난 2일에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을 찬성한다 43%, 반대한다가 49%였었는데 하루 만에 11월 3일 날 시작한 여론조사에서는 오히려 트럼프 탄핵 찬성한다가 49%로 반대한다가 43%로 하루 차이에 찬성과 반대 비중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무수행 지지도 전일에는 43%였는데 45%로 2%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뉴욕 증시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평가에 대해서는 53%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 분야 직무 수행 지지도 52%. 자, 참고로 NBC 방송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공동 여론조사한 결과는요, 성인 900명입니다. 저는 900명이라는 별로 많지 않죠. 그렇게 신뢰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자,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요, 조 바이든이 27%를 지지받으면서 1등, 엘리자베스 워런이 23%로 2등, 버니 샌더스가 19%로 3등입니다. 처음과 예상과는 달리 버니 샌더스가 별로 그렇게 버니 샌더스와 조 바이든의 양자 구조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엘리자베스 워런이 지금 막 가세를 보이고 있죠. 갑자기 엘리자베스 워런이 막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워런이 당선되면 S&P 500이 25% 정도 하락한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자 대결을 보면은요. 조 바이든과 트럼프 대통령이 붙었다 그랬을 때 조 바이든이 50%, 트럼프가 41%. 하다못해 엘리자베스 워런과 트럼프가 본선에서 붙었다 그랬을 때 엘리자베스 워런이 48%, 트럼프가 43%. 자, 지금 이 대결만 봤을 때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무조건 지는 겁니다. 자, 2020년에 트럼프 대통령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여론이 46%라고 하고요. 지지가 확실하다라고 하는 게 34%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2016년도를 생각해 보면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될 거라고 본 사람 별로 없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뭐가 있냐면 조용히 지지하는 그 여론이 굉장히 큽니다. 바로 이런 거죠. 이런 내용이죠. 미국 현재 기준으로 제가 지금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이 시간이 미국 시간으로는 11월 3일이거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1월 4일이지만 그러면 정확하게 대통령 선거 365일 디데이 남은 거예요. 딱 1년 남은 겁니다. 자,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전면으로 이제 배치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끌어내릴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도 힐러리와 붙었을 때 국민들에게 어필했던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어필하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워싱턴 기득권, 적폐청산 이런 것들을 비유한 오물청소를 하겠다 이거죠. 근데 참 이게 보면요. 기득권을 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기득권의 저항이요. 만만치 않습니다. 어쨌든 그동안의 미국 국민들이 어떤 그 기득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진절머리가 났겠죠.
그거는 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쪽으로 공략을 했고, 그러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을 대놓고 지지하기에는 마치 기득권이 좀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이런 거 예를 들면 제가 기득권이에요. 뭐 기득권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만약에 내가 기득권인데 제가 만약에 으쌰 트럼프를 응원하면 사람들이 저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저 정신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사회적 지위도 좀 있고 좀 돈도 있고 막 그런 그러니까 일명 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게 좀 잘 버티고 있는 기득권인데 그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제가 이 기득권을 타개하겠다고 하는 트럼프를 대놓고 응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조용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이런 마인드를 지지하는 그 지지자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지지자들이 2016년도에 여론조사를 왜곡시켰고 그런 지지자들이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을 재선시킬 수도 있을 거라는 의견도 있는 거죠.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주장을 하죠. 오직 규범 파괴자만이 워싱턴 기득권의 권력을 부술 수 있다. 이게 누굽니까? 자기라는 거잖아요. 오직 자기만이 내가 트럼프가 워싱턴의 기득권층 부숴버리겠다. 그 권력 부숴버리겠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한 게 뭡니까? 기존의 어떤 기득권 정치 세력들이 하고 있는 거와는 달리 엇박자를 내고 과도한 오버액션을 하고 어찌 보면 제 또라이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전혀 품위스럽지 않고 우아하지 않은 행동들을 많이 했죠. 그런 행동들이 뭡니까? 기득권을 깨기 위함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런 캐릭터를 좋아한다. 왜냐하면 같은 비주류니까. 그러니까 미쓰리가 돈다방 미쓰리라는 방송을 통해서 야 쟤는 무슨 뭐 경제방송 이름이 돈다방 미쓰리야 부터 시작해서 경제방송에서 나름대로 저는 이 경제방송의 기득권을 깨기 위해서 하이 실종도 해보고 19금 방송도 해보고 막 부딪히지 않습니까? 근데 한계에 봉착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내가 이제 이게 나이가 먹어서 약해지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름대로 저는 이 경제방송 바닥에서 어찌 보면 기존의 경제방송 양복 입고 넥타이 입고 나와서 멋진 얘기하면 밸류에이션 얘기하면 뭐합니까? 맞추지도 못하면서 맨날 똑같은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깨기 위해서 막 이렇게 막 컨셉 같은 것도 이렇게 잡지 않았습니까? 근데 쉽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가 좋은 거에도 지금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무디스 애틀란틱스에서요, 애널리스틱스에서 미국 경제가 지금처럼 좋은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내년 트럼프 대통령은 무난하게 재선에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뭐 내년 2020년 4월 15일 날 뭐 총선 그리고 2020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벌써 이렇게 일정 잡고 지금 정치 테마주들이 증시에서 지금 막 난리 부르스를 치는 것처럼 미국도 내년 3월 3일이면 슈퍼 화요일이라는 제목으로 달고 민주당에서 대선주자의 윤곽이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7월에서 8월이 되면 공화당 같은 경우에 지금 트럼프의 독주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쨌든 공식 후보 선출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9월부터 10월까지는 대선 토론 후보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11월 달에 미국의 대선은 진행이 됩니다. 제가 2016년도에 그때도 돈다방 미쓰리를 했고요. 재밌었던 기억은 미국 시간으로 이제 낮에 투표를 했고 그리고 그 투표가 개표되는 시간이 밤이지 않습니까? 그 밤에 우리나라는 아침이었거든요. 오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개표가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힐러리가 되는 게 아니라 막 갑자기 여기저기서 트럼프 하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출렁출렁거렸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로 당선이 확정된 다음에 그날 뉴욕 증시는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럴 리는 없지만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증시가 폭락할 거다. 막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만 막상 트럼프가 딱 되니까 뭐 경제 살리겠다는데 뭐 한번 뭐 믿어보지 뭐 이런 분위기였겠죠. 그래서 미국 대선 투표 결과가 진행되는 동안에 대한민국 증시는 장중에 출렁출렁했습니다만 오히려 미국 증시는 상승한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 전개가 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가장 기대될 만한 이슈가 바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죠. 칠레 에이펙 정상회담이 이제 취소가 됐고 그러면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정 중에 11월 16일부터 17일 일정은 지금 무산됐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계속 중국과 이번 달 중순에 1단계 합의를 볼 거라고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누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왜요? 증시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 자, 각 당 대선 후보들은 2020년 내년이죠. 2월 3일 아이오와 코커스를 시작으로 당원 대회를 개최하면서 대선이 본격화됩니다. 자, 여러분 주말에 들으셨습니다. 갑자기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가 하와이야 아니면 마카오야 이랬는데 아이오가 될 수도 있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가 아이오와주에서 만나서 서명할 것이다. 왜? 왜 트럼프는 아이오와야? 일단 민주당 후보 견제하고 그리고 아이오와가 어떤 지역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표밭이잖아요. 2016년도에 대통령 선거 직전에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이 러스트벨트잖아요. 판벨트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가서 표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러스트벨트이면서 판벨트 지역이 바로 아이오와입니다. 자, 이 아이오와에서 그러면 시진핑이 미국으로 건너갈까? 너무 굴욕적이지 않나? 뭐 이런 얘기도 있겠습니다만 그거를 좀 반박하기 위해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시진핑에게도 아이오와는 그렇게 생뚱맞고 이상한 곳이 아니야. 그냥 갔다 왔던 곳이야. 익숙한 곳이야. 1985년도 허베이성 대표단과 함께 농업 시찰을 위해서 방문했던 곳이 바로 아이오와고 2012년도에도 방문했었어. 그래서 시진핑 주석에게도 어이 아이오와에서 합시다 라고 했을 때 시진핑이 어머 낯설어 나 거기 못 가요 이러진 않을 거라는 거죠. 자, 아이오와의 이 장소의 의미가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굉장히 쇼맨십이 강한 사람이라고 얘기해 드리잖아요. 지금 1단계 무역 합의가 여러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 10월 11일 날 미국과 중국이 스몰 딜에 합의를 했다라고 했죠. 물론 서명은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서명이 바로 칠레 에이펙에서 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그 스몰 딜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중국이 연간 400에서 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해 주기로 하고 미국은 그 대가로 2,500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기존의 25% 관세에서 30% 인상하기로 했는데 이거를 유예해 주기로 했죠. 즉 미국은 중국 제품의 관세를 추가적으로 인상 안 해주는 조건으로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을 엄청나게 사주기로 했다. 그리고 그 일정 중에 또 뭐가 있냐면 다음 달 12월 15일부터는 1,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현재까지 10%의 관세가 적용됩니다만 미국의 소비 시즌을 염려해서 그동안 관세를 인상하지 않다가 12월 15일 날 15%로 인상할게요 라고 하는 이 인상 방안도 여전히 지금 존재합니다. 자, 지금 지난번 10월 11일 날 두 나라가 합의한 스몰 딜 합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그 스몰 딜 합의를 아이오와에서 시진핑과 트럼프가 한다면 아이오와는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러스트벨트와
판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미국 내 최대 대두 집산지다. 그러면 시진핑이 아이오와 가서 스몰 딜 합의에 사인을 한다. 이 얘기는 결국 빼도 박도 못하고 400에서 500억 달러 농산물 구매해 준다라는 거 최대 대두 집산지 가서 약속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그 최대 대두 집산지 그 자리에서 미국 국민들, 즉 자신의 표를 줄 수 있는 유권자들을 상대로 봐라. 시진핑이 사인했다. 내가 니네들을 위해서 이렇게 400에서 500억 달러 농산물을 중국에다가 팔기로 했다. 이거 얼마나 엄청난 쇼입니까? 글쎄요. 시진핑 주석이 2번 정도 아이오와를 방문했기 때문에 낯설지 않다라고 하지만 예,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중국은 마카오에서 하자고 주장하고 있고요. 예, 미국은 아이오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결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지켜봐야겠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께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은 지리멸렬로 끝낼 것이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한쪽에서는 1단계, 2단계 마치 합의를 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그다음에 두 나라의 어떤 그런 갈등이 봉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한쪽으로는 또 규제하고 또 싸우고 이런 진행 사항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언제부터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을 1단계, 2단계 나눴냐? 그 나눈 이유는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1단계, 2단계 무역 협상이라고 진행하면서 최소한 증시를 하락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는 그 1단계 무역 협상의 합의를 최고의 클라이막스 서명하는 그 장소를 아이오와로 하면서 자신의 어떠한 그 지지를 아주 결집시키기 위한 지금 쇼를 준비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 시진핑이 얼만큼 호응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중국 상무부에서는요. 2일날 중미 양측은 각자의 핵심 관심사를 잘 풀어나가는데 진지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원칙적인 공감대를 달성했다라고 얘기했고 미국 무역 대표부도 다양한 분야에서 진전이 있었으면 미해결 이슈들이 해결되는 과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두 나라의 어떤 그 생각은 굉장한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400에서 500억 달러를 사준다고 약속은 했습니다만 조건이 뭐냐면 수요 법칙에 따라서, 수요 원칙에 따라서, 수요 필요성에 따라서 그리고 가격이 합당한지에 맞춰서 법에 의해서 가장 재수없는 시나리오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좋아요. 아이오와까지 갔어. 시진핑이 갔어요. 근데 서명 안 해. 이게 가장 골 때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가장 골 때리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 시나리오겠죠. 자, 그리고 그 외적으로는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문제가 잘 진행되고 있느냐. 자, 세계무역기구에서 WTO에서요. 미중 간 반덤핑 분쟁에서 중국이 4조 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다가 보복관세를 매년 부과할 수 있게 판정을 내려줬습니다. 이건 뭐냐면 WTO가 중국한테 야, 니네 무역 분쟁에서 미국에게 관세 부과해 이렇게 승인해준 첫 사례라고 합니다. 이번에 승인은요. 2013년 중국이 WTO에다가 제소를 했고 2016년도에 WTO가 중국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상소심에서까지 중국 승리로 확정을 받았습니다만 미국 쪽에서 WTO가 정한 시한까지 즉 작년 8월까지 반덤핑 관세를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작년 9월 달에 중국이 WTO에다가 쟤네 보세요. 쟤네 WTO에서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반덤핑 관세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라고 고자질을 하자. 이번에 WTO에서 니네 미국 그래라잉? 이러면서 중국이 미국에게 4조 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판정을 내려줬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은 또 뭐 하고 있냐면 미국 정부는요. 중국의 인기 소셜미디어 틱톡을 상대로 국가 안보 위험 있는지 없는지 조사 착수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가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10억 달러의 미국 소셜미디어 앱 뮤지컬리를 인수한 부분을 보고 이거 왠지 국가안보 위험될 것 같아. 한번 검토해봐. 이랬다라는 거죠. 마치 1단계, 2단계, 3단계 하면서 관세 부분은 미국과 중국이 스몰 딜을 하고 서명을 하고 합의를 하고 1단계가 끝나면 2단계 하고 이렇게 뭔가 잘 될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뒤로는 여전히 미국과 중국은 패권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또 하나, 레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장도 1단계 합의가 안 되면 관세부가 할 수 있다라고 엄포도 두고 있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요. 어느 순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1단계, 2단계 정해두고 최소한 증시에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좋은 시나리오를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아직까지 중국과 미국은 미묘한 차이가 있고요. 쉽게 사인해주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도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미국도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1단계 협상, 2단계 협상하면서 합의를 보려고 하죠. 자, 이날 나온 얘기가 뭐냐면 로스 상무부 장관이 미국 기업들에게 곧 화웨이에 대한 상품 판매 면허 발급하겠다. 이 얘기는 뭡니까? 미국이 화웨이 제재 풀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지네들이 그동안 쭉 무역 분쟁 하다가 지네들이 지치니까 그래 합의하자.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 쟤네들이 힘드니까 이제 합의할 거야. 아유 얼마나 다행이냐. 이제 합의하면 이제 금리도 인하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경제 부양책 같은 거 쓸 거고 증시 좋아지고 그럼 트럼프 대통령 또 재선되고 그러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수를 이루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좋은 시나리오와 가장 나쁜 시나리오를 좀 가지고 있다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굳이 제가 전해드리지 않아도 알고 계실 겁니다. 1단계 합의 아이오와에서 잘 합의하고 중국이 400에서 500억 달러 미국 농산물 사주고 미국은 화웨이 풀어주고 관세 인상하지 않고 또 2단계에선 또 철회하고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죠. 근데 가장 나쁜 시나리오가 뭐예요? 될 것처럼 그래 아이오와에서 두 나라가 만난다 그러고 막 했는데 결국 서명을 안 한 상태가 벌어진다면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겠죠. 그리고 굳이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의 플랜 안에서 1단계, 2단계 이렇게 중국과 합의를 하면서 증시를 크게 훼손시키지 않고 뭔가 이렇게 자기 시나리오대로 끌고 간다고 해도 여기저기서 지금 비니핀 부익부 때문에 시끌시끌하고 이런 부분은 언제든지 금융시장의 노이즈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야 사이즈가 안 돼. 야 미국이랑 중국 그런 큰 덩어리가 꽝 싸우니까 휘청하는 거지. 뭐 남미 국가들이 뭐 그런 거 문제도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그거는 그렇게 보는 건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제가 뉴욕 주식시장 마감 현황을 제끼고 이슈만 챙기는데 오히려 방송 시간이 더 길어지고 있네요. 여하튼 자, 이슈들 좀 체크해 봤습니다. 뉴욕 증시 지난주 금요일 날 상승했고 우리나라 2100포인트에 지금 안착을 하고 끝냈기 때문에 오늘도 상승 랠리 이어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호사다마라고 좋을 때 조심하셔야 되고요. 좋은 건 즐기시되 리스크는 항상 염두에 두면서 매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11월 5일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우리 준수님을 비롯해서 돈다방 미쓰리의 발전을 위해서 빨리 너 유튜브 방송해라 라고 지원해 주시면서 후원해 주신 후원금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더욱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